안녕하세요. 김영희 서강대학교 겸임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추세적으로 오르는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 저는 추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질문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 제가 오늘 3월은 급락하고 4월에서 한 6월까지는 오를 것이다. 제가 생각보다는 4월이 지금 속도가 좀 빠릅니다. 전망하셨던 거가 좀 앞당겨져서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예, 수준 자체는 이제 앞당겨서 오르고 있는데요. 문제는 기간이에요. 제가 6월까지 오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오르다는 지금 제가 생각보다 훨씬 주가 지수가 높아볼 수가 있는데, 근데 저는 지금 상승이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좀 하락 조정이 언제쯤 올 것인가? 저는 7월 중순, 8월 가면서 또 한번 좀 급락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르는 이유는 사실 굉장히 3월에 급락했지 않습니까? 두려워했어요.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있고, 경제 지표들이 예상한 만큼 그렇게 나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기업 수익이에요. 기업 수익이 경제 지표에 후행하거든요. 저는 기업 수익들을 계속 발표할 텐데, 전문가들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낮을 것이다. 최근에 보면은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 이게 PER이 보면 S&P 500은 21배, 나스닥 29배까지 올라갔더라고요. 2009년 이후 이만큼 올라간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현재 PER이 한 11배 정도 되는데, 근데 문제는 기업 수익이 뒤따라서 올라가면 좋은데 지금 그런 국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업 수익이 오히려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주식을 한번 재평가 한번 할 것 같습니다. NY님 질문 중에 보통은 주가와 원달러 환율이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증시에 2차 충격이 왔을 때 미국이 달러 약세 국면으로 간다라고 내다보셨단 말이죠. 예. 하반기 초반에 주가가 급락하면 환율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환율이 과거보다는 상당히 안정돼 있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우리나라 원달러이 1,500원까지 갔었는데요. 지금 그 정도까지는 1,25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250원 거기서는 저는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그만큼 우리 대부분이 상당히 건전하다는 겁니다. 예, 최근에 보니까 CDS라고 그러잖아요. 국채에서 CDS. 그게 우리가 한때는 일본보다도 낮아진 적도 있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나라 국가 신용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그렇게 큰 걱정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원달러 환율하고 코스피는 좀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그림에 그려놓은 것은 환율을 역축으로 그려놨는데요. 이게 파란 선이 원달러 환율인데 이게 밑으로 가면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환율이 올라갔다. 근데 이거 주가가 보면 거의 같은 방향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은 환율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그만큼 좋다는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살 때 한국 경제, 기업 수익도 보지만은 이 환율을 봅니다. 앞으로 환율이 떨어질 것 같으면 한 차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한국 주식을 사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환율이 떨어졌을 때 지금 원화 가치가 올랐을 때 우리나라 주가도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만 보면은 아마 3분기에 제가 우리나라 주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는 우리 주가 떨어지고 또 환율도 다시 오를 수가 있죠. 그러면 1,250원에서 어느 정도 사이로 움직일까? 네, 1,250원에서 1,300원 사이 움직이다가 또 연말 되면은 1,200원 안팎 예, 이렇게 다시 떨어지라고. 그 말은 이제 지금 수준에서 달러 약세가 본격화되는 거는 연말 정도 봐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달러 약세가 이제 본격화되는 건 약간 어느 정도 수습을 좀 하고 나서 그러니까 미국의 수출을 확대하는 그 상황을 만드는 거는 한 연말 정도 가면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예. 미국이 통화정책, 재정정책 전례 없이 가감히 쓰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소비 투자 증가로 이어지면은 아마 환율은 별로 신경 안 쓸 텐데. 예,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이 그때 달러 약세를 유도한 겁니다. 그때 보면 엔달러 환율이 123엔에서 77엔까지 떨어져요. 저는 그런 국면이 올 연말에 진행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게 좀 단기적으로 그렇게 됐다가 다시 또 정상화되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나라도 견딜 수 없어가지고 일본도 돈 더 풀고 유럽 중앙도 돈 풀면서 자기네 환율 어느 정도 방어하려고 그러겠죠. 그게 바로 환율 전쟁입니다. 맞아요. 예. 그럴 때 이제 소국인 한국을 포함하여 이제 유럽에도 여러 소국들이 있잖아요. 덴마크, 스위스 이런 데들.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돈을 찍어내는 거다. 이런 이제 경제학자들의 얘기들이 있는데 한국도 거기에 가세해야 된다 이렇게 보세요? 저는 한국은행도 지금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이거든요. 예, 저는 좀 우리나라 금리 0%까지 내려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0%까지 내려도 우리나라에서 돈이 저는 안 빠져나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예, 제가 환율 돈 빠져나오는 게 명목금리가 아니라 실질금리 차이가 더 중요하거든요. 좀 미국도 예를 들어서 우리도 금리가 0%라면은 미국 물가는 지금 1.5, 2% 상승하는데요. 우리나라 물가는 1%도 안 돼요. 우리나라 실질금리가 미국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채권을 지금 한 7% 정도가 외국인이 가지고 있어요. 뭐 그 규모가 그렇게 우리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만큼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본도 일본 사람들이 95% 정도 자기 나라 정부가 발행 국채를 자기 국민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는 거죠. 우리도 저는 그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연말에 다시 한번 이제 전 세계 주요 나라들이 양적 완화를 더 확대했을 때 우리가 그때 가만히 있으면 그만큼 시장의 충격은 있겠네요. 예, 그렇죠. 개인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좀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일부적 금융회사에서는 고객들한테 달러 사십시오 이렇게 많이 고시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뭐 달러는 쓸 만큼만 보유하시고 달러 살 돈이 있으시면은 그 돈 가지고 금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금값은 올라가거든요. 그 금값을 결정하는 요소가 달러 가치뿐만 아니라 유동성이에요. 전 세계가 엄청난 지금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거든요. 달러 가치보다는 금값에 영향을 더 주는 게 유동성입니다. 달러는 쓰실 만큼만 보유하시고 나머지는 금을 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반기에 이제 증시 하락 국면이 되었을 때 3월에 전저점 밑으로 더 빠질 것이냐 아니면 전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이냐? 뭐 전저점은 저는 깨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3월에 우리 코스피가 1490까지인가 떨어졌죠.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뭐 제가 생각하는 한 1600대 초반 정도는 그 정도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올 기준으로 보면은 올말 기준으로 보면은 W자 형태를 그릴 텐데, 근데 일 기준으로 보면은 전저점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저점이 형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주식이냐 국내 주식이냐 뭐를 사는 게 더 유리하냐 이제 이런 좀 논쟁 아닌 논쟁들도 사실 벌어졌었는데요. 저희 나리튜브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어요. 한국 주식이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다. 거기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비교적 잘 수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국 주식의 매력도를 더 높여서 다른 나라 주식과 좀 차별화돼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한국 주시장이 늘 저평가되어 있는데 최근에 저평가 정도가 좀 심하죠. 제가 장기적으로 명목 GDP만큼 주가가 올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 주가가 명목 GDP 성장률로 한 적정 주가에 비해서 한 27% 정도 저평가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나라 적정 주가를 계산하면 한 2,400 안팎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2,400 정도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사가지고 장기 보유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저는 앞으로 올라갈 국면에서 가장 탄력적인 주식이 미국 주식도 아니고 우리 주식도 아니고 중국 주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고성장에다가 완전히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서지만은 저는 중국의 금융시장, 채권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확대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승 국면에서는 저는 중국 비중을 조금 더 늘리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약간 상승장은 추세적 상승장은 아니고 7월에는 다시 2차 충격으로 하락이 있을 수 있고 U자형으로 바닥에서 좀 오래 머물까요? 그런 다음에 내년 정도의 경제 성장률 상승세와 함께 주가가 반등하는. 그러니까 올해 주가가 오른다고 그래도 크게 오르는 거 아니고 7월 떨어졌다가 다시 2,000 좀 넘겠죠. 여기서 2,400 제가 적정 주가로 말씀드렸으면 그 정도로 오르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내년 하반기 이제 경제 지표들이 구체적으로 회복되고 이제 코로나도 이제 지나갔다. 아마 이런 평가가 나오면은 그때 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SJY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현재 증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저는 국제 유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국제 유가하고 우리 주가는 거의 같은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유가가 지금 세계 경제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다. 지금 세계 경제가 나쁘니까 유가가 급락했는데 유가가 반등할 조짐을 보이면은 세계 경제 회복 신호가 국제 유가에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죠. 국제 유가에서 이런 공급 측면보다는 수요 측면에서 바라보시는 거네요.
지금 공급을 오페크 플러스가 한 뭐 980만 배럴, 1000만 배럴 줄었습니다만은 지금 유가가 급락한 것은 수요가 지금 한 일평균 3천만 배럴 정도 줄어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수요를 봐야 되죠. 그래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유가가 오른다면은 그게 세계 경제 회복 신호고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을 증가하고 우리 경제도 회복된다는 것이죠. 국내에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유가가 가장 국제 유가가 앞으로를 전망하는 가장 좋은 지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SJY님께서 또 다른 질문을 주셨는데 이 현재 증시는 이제 유동성과 실물 경제 지표의 이제 경쟁 싸움으로 보이는데 이게 2007년도 유동성에 의해서 증시가 올라갔던 것과 이제 비슷한 양상으로 가게 되는 건지 그랬을 때 이제 올해 남은 기간에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지 질문 주셨거든요. 예, 사실 뭐 2007년에 경제위기 조짐이 나타나고 2008년에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죠. 예, 그리고 미국 주도로 뭐 세 차례 양적완을 통해 아주 엄청난 돈을 풀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고 또 경기도 회복됐었죠. 특히 미국 경제는 2009년 6월을 저점으로 올 2월까지 무려 10년 이상 확장 국면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주가가 급락했다 오르는 것은 사실 순전히 저는 유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미국이 돈을 얼마나 많이 푸냐면요. 미 연준 자산이 최근 한 달 동안 2조 달러가 넘게 증가했어요. 전례 없이 돈을 많이 풀고 있거든요. 그 힘이 지금 미국 주가나 우리 주가 상승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하려면은 경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경기 회복 신호들이 어디서든지 아직 볼 수는 없거든요. 아마 2분기까지는 미국 경제 지표 더 나쁘고 기업 수익은 3분기까지 더 나빠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동성 증가만큼 오른 부분이 경기나 기업 수익을 판단해 가지고 하반기 들어서 한 번 더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때 저는 주식 비중을 더 늘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익 실현을 좀 해놓으신 다음에 오히려 이제 7월 이후 하반기에 가서 이제 저점 매수를 하는 그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요, 아까 우리 주가가 30% 거의 저평가됐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좋은 종목 계속 보유하시면 되는데 6월까지 오르고 7, 8월 달에 급락할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서 나온 수치예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비교적 방향을 잘 맞췄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어떻든 지금 주가 상승은 경기에 비해서는 조금 과도하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오를 때마다 좀 비중을 줄여가지고 하반기를 한번 대응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달러 위안화 제2의 화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달러를 이렇게 계속 풀면 달러 가치가 하락할 텐데 아직도 그게 본격화되진 않았거든요. 달러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러 가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습니다만 이 그림에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미국 비중하고 주요국 통화에서 달러 가치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가치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미국 비중도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세계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5%인데 IMF가 최근에 2022년까지 전망해놨는데요. 계속 하락한다는 거거든요. 이건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는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느 시점에 변곡점이 될까? 저는 올 하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주가 한번 또 급락하고 외국인 주식들 더 팔고 달러 가치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상승하면서 또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원달러 환율 상승하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리스크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인도 경제예요. 인도 등 신흥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묻혀가지고 신흥시장 통화에 비해서 달러 가치가 오르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오르고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저는 아주 장기적인 추세에 보면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 구독자 질문을 받았는데 비비엔정님께서 기축통화인 미국이 이렇게 계속 달러를 찍어내는 거는 도덕적 해이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해이. 어떻게 보세요? 사실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2008년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진원지가 되면서 한 3조 달러 찍어냈고요. 지금 또 한 달 사이에 거의 2조 달러 찍어내고 있거든요. 엄청난 돈을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엔 돈을 많이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달러 자산을 기존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의 부가 줄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미국이 인플레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달러가 이렇게 많이 풀면은 결국 우리가 달러를 전 세계가 보유할 만큼 보유하고 있으면은
되면 달러 가치가 급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기축통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2006년에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GDP 대비 6%가 넘었어요. 다른 나라 경상수지 적자가 그렇게 많으면 그 나라 외환이 부족해가지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미국은 기축통화니까 100달러 지폐 찍어내는데 30센트 비용이 들어가요. 30센트 비용을 들어가지고 100달러 지폐를 찍어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미국 사람들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심지어는 무기 생산해가지고 세계 경찰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축통화인데 문제는 기축통화 역할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 거기에 남아있는 거죠. 교수님께서는 기축통화의 역할을 위안화가 조금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은 국제거래에 보면 위안화 비중이 2%도 안 돼요. 달러가 60%가 넘고 그 다음에 유로와 뭐 엔화 이런 순서되거든요. 그런데 달러가 기축통화로 본격적인 자리를 잡은 거는요. 1974년 사우디가 원유를 수출하면서 달러로 받아줍니다. 그래서 달러가 완전히 기축통화로 자리 잡은 거죠. 근데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런 일을 한번 상상해 보는데요. 세계 최대 원자재 수입국이 중국이거든요. 물론 원유는 세계 수요의 13%밖에 차지한다 안 한다면 우리 이 원자재는 거의 50% 이상이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그 원자재를 사면서 달러 대신에 위안화를 줘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중국이 원자재 같은 각종 수입하면서 달러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2001년부터 작년까지 미국하고 교역해서 중국이 5조 2천억 달러 벌어갔습니다. 그 달러가 많기 때문에 그 달러를 써야 했었거든요. 수입하면서 달러를 줬는데 지금 중국의 외환보유도 줄어들고 경상수지 흑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게 1% 미만으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달러 자산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던 중국이 달러의 양적 완화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기존에 안 그래도 준비하고 있었던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빠르게 가져가는 것 같은데 디지털 위안화의 시장에 가면 위안화가 조금 더 기축통화의 지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예. 최근에 그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하나가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중국이 제일 빨리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뭐 시행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이 교역하면서 그거를 수입 대상국한테 그거로 아마 저는 결제해 주리라고 보고 있어요. 디지털 화폐는 어쨌든 더 결제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가 많이 되는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는 이 국면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위안화의 기축통화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예. 그 나라의 환율은 결국 그 나라의 경제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미국 GDP가 떨어지면서 세계 비중이 떨어지면서 달러가 약세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 세계 GDP에 차지하는 미국 비중이 25%고 중국이 16%거든요. 앞으로 중국이 한 5% 성장하고 미국이 2% 성장한다. 이런 가정을 하면요. 2030년 수준 가면은 중국 GDP가 시장 가격으로 미국 GDP를 앞서게 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는 저는 달러 가치 하락, 위안화 가치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중국이 1조 1천억 달러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줄여가고 있거든요. 그것도 좀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이 앞으로 최대 수입국이 될 텐데 그걸 수입하면서 달러보다는 위안화로 결제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으로 차도 수출하고 휴대폰도 뭐 여러 가지 전자제품도 수출하는데 그 사람들 화학제품도 수출하는데 그 사람이 위안화 준다면은 저는 우리가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이렇게 미국이 달러를 많이 풀어댔을 때 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엄청난 돈을 풀었는데 지금은 인플레가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통화승수가 낮아지고 있죠. 돈이 안 돈다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화승수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통화승수는 보통 M2, 광의통화를 본원통화를 나눈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2008년 한 27배였어요. 근데 지금 15배로 떨어졌고요. 뭐 일본, 미국도 11배에서 뭐 3배, 5배로 떨어졌거든요. 돈이 안 돌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더 문제인 거는 지금 공급 가해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공급 능력이 있는데 수요는 이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이만큼 초과 공급이 존재하니까 디플레 압력이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지금 기업이 구조조정 해야 되는데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또 각국가들이 기업 구조조정을 못하고 또 부실 기업 더 키워가고 있거든요.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구조조정하고 공급 능력이 줄어들면은 아마 수급 균형이 맞아 들어가면서 이후로 아마 물가가 오르게 될 거예요. 그게 저는 3, 4년 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5년 후 정도면은 우리가 디플레보다는 이제 인플레 시대도 한번 대비해야 된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디플레는 한 3, 4년 정도 정리가 되면서 그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 5년이면 상당히 가까운 미래인데요. 큰 역사 흐름으로 그렇게
원식은 아닙니다. 네. 독자분들 중에서 룬테라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도입하고 이제 달러 패권이 조금 약화가 되면 디지털 화폐나 비트코인 이런 거가 조금 입지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럼 이런 걸 좀 투자해 볼 수도 있는 건가 싶거든요. 저는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면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은 사적인 기업이나 개인들이 발행하는 가상화폐는 별 의미가 없어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오히려 이제 중앙에서의 디지털 화폐가 등장함으로써 기존의 비트코인 같은 게 더 입지가 약화될 수 있는 거네요. 근데 물론 세계적인 얼마 전에 페이스북이 디지털 화폐 발행한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 미국 정부가 반대해서 추진 못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왔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유통을 할 수 있는 페이스북 같은 데서 하면은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지만은 소규모 회사나 개인 사업자 여기서 디지털 화폐 하는 건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러는 안 갖고 계세요? 예, 저는 달러는 쓸 이유도 없고요. 달러보다는 저는 금이다. 금 투자할 때 조심한 거는 우리가 채권 사면 이자가 나오고 주식 사면 배당이 나오는데요. 금은 이자도 배당도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 이유로 달러 채권, 국채를 추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해지도 되면서 배당금으로 버틸 수 있고. 예, 미국 국채요? 네. 근데 미 국채 수익률 10년짜리가 지금 0.7%니까 환율 변동이 그 이상으로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이제 위험 해지 수단으로 달러 자산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된다. 대신 근데 교수님은 금으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위안화 투자는 따로 안 하시죠? 예. 네, 어차피 중국 주식을 갖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중국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거니까. 그리고 위안화하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지금 상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국제결제은행에서 우리나라 실질 실환율 계산하는데요. 중국 비중이 32%, 미국 비중 13%밖에 안 됩니다. 갈수록 우리나라는 중국 위안화하고 환율도 연동돼서 움직일 거예요. 김영호님께서 주신 질문인데 이제 미국, 유럽 등에서 제조업의 탈중국화를 얘기하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서방과 중국의 경제 갈등이 다시 재점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속에서도 중국 경제가 과연 괜찮을까? 기존의 투자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기존 중국 투자해야 된다는 걸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중국이 세계 제조업 공장이었었죠. 근데 미국서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제조업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거든요.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도 미국으로 돌아오라. 특히 일본 정부는 중국에 있는 일본 기업들이 돌아오면은 이전 비용의 3분의 2까지 최대 보전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중국의 제조업에서 많이 나오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중국 제조업이 성장이 앞으로 둔화될 겁니다. 근데 저는 양에서 질로 가는 시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동안 양적 측면에서 중국이 세계 제조업의 24%를 차지하면서 1위를 했지만 그것이 질적으로 간다. 비중은 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은 중국 거 제조 2025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뭐냐면 2025년까지 중국이 수입하는 핵심 소재를 자기들이 다 생산하겠다는 거거든요. 75% 정도를. 그리고 요새 각종 데이터 보면은 최근에 데이터, AI, 일부 데이터들이 중국이 특허 건수 미국을 앞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이 양적에서 질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보다는 중국이 비중은 줄어들지만 최근 보니까 서비스업 중심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서비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이제 과거처럼 6% 이상 성장하는 건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내지 5% 성장하면서도 질적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제 지표를 봤을 때 중국의 제조업 심리 지표나 생산 지표를 보면 3월에는 빠르게 회복을 했지만 사실 2분기에 안심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중국 지표는 믿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세계에서 GDP를 제일 빨리 발표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1분기 마이너스 6.8% 나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나라에서 GDP 뒷계획하려면 각 통계 받고 열심히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걸 제일 빨리 발표해요. 예, 그리고 PMI 지수라고 있는데 제조업 PMI가 2월에 급락했다 3월에 50이 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급변할 수 있는가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데이터 수치 자체보다는 방향만 보자. 방향은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계속 추세적으로 지속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중국 경제도 올해는 저는 3%대로 성장률이 떨어지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4% 성장하면 잘한 성장 시대다. 양적으로는 중국도 고동도 성장하는 시기는 같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경제의 가능성을 보는 측면에서는 이 구조조정 측면이 있었어요. 시진핑 정부가 구조조정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 살아남는 기업이 성장을 더 리드할 거 아니에요. 이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실은 구조조정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부실 위험을 계속 끌고 안은 채로 가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중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죠. 제가 중국이 상당히 빨리 구조조정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만 그거는 제 전망과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세계에서 이제 구조조정 제일 빨리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거든요. 97년 애한위기를 겪으면서 거의 IMF 처방에 따라 거의 그렇게 구조조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스스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구조조정 속도가 느립니다. 중국이 2008년부터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이 발생한 이후로부터 계속 그 구조조정을 하고 있어요. 단지 속도만 느릴 뿐이다. 근데 정부가 하다 안 되면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산당 관리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중국 공산당 정부가 사람은 통제할 수 있지만 시장은 통제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시장을 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구조조정을 아마 해나갈 겁니다. 구독자 MK 강님께서 그러면 중국 주식을 언제쯤부터 사기 시작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6월 말쯤 7월 초쯤 중국을 살 시기다. 아, 코로나 이전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반기 초반에 그 적정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다시 되돌이켜 보면은 상하이 종합주가지수가 2,000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근데 그 정도까지는 뭐 안 떨어질 거예요. 2,80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여기서 중국 주가 한 단계 추락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시점은 하반기 초반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때는 사실은 국내 증시랑 미국 증시도 그때 충격이 같이 오는 시점이죠. 전 세계 증시가 같은 충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2분기 기업 실적이 뭔가 정말 안 좋아지는 게 나타났을 때 그러면 어떤 업종이 좀 유망할지. 저는 중국의 내수 1등 우량주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도 저 외환위기 겪고 나서 안정성장 국면 들어서가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내수 업종들이 주가가 엄청 올랐거든요. 전 리서치 센터장 했던 H금융투자에서 이런 거 내수 1등 우량주를 매주마다 PR이 어떻게, 기업 실적이 어떻게, 주가가 어떻게 변동하니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종목이라도 변동성이 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기초상품으로 한 랩 상품이나 펀드 상품, 개인들은 여기에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 경제는 실물 측면에서는 앞으로 3, 4번 성장하면 뭐 잘한 성장이다. 그런 시대가 도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의 실물보다는 금융 부분이 굉장히 빠른 속도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 금융시장 예상보다 더 빠릅니다. 작년에 은행업을 외국인한테 안전히 개방해버렸고요. 올해는 증권보험, 자산운용사 다 개방했거든요. 그게 올해 4월부터였던 거죠? 예, 보험회사는 그 이전에 개방했고 그 다음에 증권업을 원래 중국 정부 계획은 올 12월에 개방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어요. 근데 4월 1일 날 다 개방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중국도 환율을 방어하는데 한계가 다다르면서 차라리 자본시장을 좀 더 개방함으로써 환율을 방어하자 이런 측면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면 외국인 자금들이 많이 들어죠. 중국 가서 은행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증권도 하고 싶고 그래서 외국계 그 유명한 회사들이 중국에 계속 진출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 작년 9월에 코로나 이전에 그 중국을 한번 가봤었으면 상하이를 가봤었어요. 강 건너편에는 아주 그 높은 미래세 같은 그런 건물, 강 건너편에 옛날 그 유럽식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들이 어떤 건물이냐 물어보니까 옛날에 유럽 금융회사들이 와서 거기서 금융업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이 건물을 다시 찾아가고 싶어 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게 중국이 이제 은행, 증권, 보험에서 다 개방해버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100년 만에 귀환 이런 거네요.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하는 게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배당이 늘어나는 건가요?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미국하고 무역에서 5조 2천억 달러를 벌어갔거든요. 근데 미국이 뭐 물건 만들어 상품 만들어 중국에서 그 돈을 찾아올 수가 없는 거죠. 미국이 잘하는 것은 금융 서비스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우신 재무장관도 골드만삭스 출신입니다. 누구보다 금융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중국도 아주 금융에 진출해가지고 그 돈을 찾아오자는 게 저는 미국의 목표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배당을 받아올 수도 있지만은 저는 주가 상승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만큼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안 떨어지지만은 저는 뭐 2,000까지 떨어지고 뭐 4, 5년 후에는 그게 다시 8,000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외국계 금융회사,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갔어요. 어떤 작업들을 거치기에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우선 중국의 성장 구조가 아주 튼튼해질 거라는 거죠. 전에는 양적으로 성장했는데 앞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그다음에 투자에서 소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특히 소비를 많이 하리라고 보고 있고요. 아, 중국인들도 이제 금융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한다 이런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 사람들도 금융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 금융 산업 자체가 많이 커질 거고 금융 산업 섹터의 주가가 사실은 많이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그동안은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별로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렸었어요. 우리도 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쓰다 보니까 기업이 부실하니까 은행도 같이 부실해졌죠. 근데 이제 주식도 발행하고 채권도 발행함으로써 자본시장이 커지는. 자본시장이 최근에 보니까 굉장히 빨리 커지고 있어요.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자본시장이 커지면 자본시장을 산업에 수혈하는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산업도 더 커질 수 있는. 그러니까 세계 GDP에서 중국 비중이 한 16%인데요. 중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7% 안팎이에요. 저는 그게 GDP 비중만큼 올라갈 거라는 거죠.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금융시장, 금융산업이 제일 빨리 커지는 나라가 중국일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이 온라인화가 가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내수 1등주를 뽑아주시긴 했는데 이 온라인화 가속에 따른 수혜주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뭐 전자상거래 업종 1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교육도 거의 온라인으로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런 것 되고 그리고 저 증권도 제가 여기 하나 들어있는데요.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저 1988년에 증권회사 들어갔는데 85년에서 88년까지 우리나라 증권시장 엄청 좋았거든요. 저는 그 비슷한 사항이 증권회사들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나왔던 1000포인트 돌파 그 시대에 계셨던 거네요. 예. 그리고 89년 4월 달에 1007 찍고 떨어지기만 하더라고요. 그때 사주 받아가지고 그 회사 17년 다니면서 매월 월급에서 사주값 냈는데 나올 때 더 내고 나왔습니다. 어머. 하지만 그 이후로 다시 IMF 때. 네, IMF 구조조정하고 또 한 단계 올랐죠. 저희 그 초보개미라고 소개한 이동욱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중국 내수주에 투자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십사 질문을 드렸네요. 개별 종목보다는요. 이런 주식을 해서 랩을 일부 증권회사 운영하고요. 일부 자산 운영해서 또 펀드를 운영하거든요. 펀드 안 하신다면서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ETF. 네. 중국 ETF. 네, 중국 ETF. 그 ETF는 이제 사실 미국에도 중국 ETF 있거든요. 예. 근데 국내 ETF 중에 중국 기업 묶어놓은 거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우량주를 한 ETF도 있고요.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ETF도 있고. 그런데 저는 중국에 계속 관심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걸 사는데 지금 손해봐 있죠. 뭐 비중은 많지 않고요. 그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투자를 사실 좀 주요국들은 활발히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중국 기업에 대한 분석 이런 거는 상당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그 초기 단계인 것 같아요. 증권회사별로 다른데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 중국 이야기하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들, 일부 금융회사들도 중국에 대해서는 신뢰가 너무 낮아요. 맞아요. 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장기적으로 금융강국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스스로 신뢰를 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저유가가 장기적으로는 경제와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세계의 경제 성장률과 국제 유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거의 그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제가 그림 하나 그렸습니다만 1980년 이후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는데요. 세계 경제 성장률로 유가는 상관계수가 0.6 정도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세계 경제가 좋으면 원유 수요가 늘어가지고 유가도 오르고 세계 경제가 나쁘면은 원유 수요가 줄어들어가지고 유가도 같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시차가 있어요. 같은 기간에는 동행하지만은 유가가 떨어지면은 또 여러 가지 또 경제적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IMF가 올해는 뭐 세계 경제 마이너스 3%로 급격하게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 다음에 유가도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근데 내년에는 유가가 한 6% 오를 것이다. 그 다음에 세계 경제도 한 5.8%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올해 유가 급락이 내년에는 세계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것이죠. 2008년 금융위기를 되돌아가 보면 고유가 상태였고 지금은 경제 위기 시에 저유가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은 저유가 상태인 게 반등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예, 그렇죠. 지금 사실 유가가 장기 평균 구하면 너무 낮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두바이 유가요. 2010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보면 평균 배럴당 62달러였어요. 근데 최근에 20달러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과거 어느 시기보다 지금 유가가 낮은 시기죠. 그리고 또 실질 유가를 구해보면요. 물가는 올랐는데 지금 유가는 더 떨어졌다는 것은 물가에 비해서 실질 유가는 굉장히 지금 싸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IMF가 세계 성장률이 5.8% 상승으로 예상을 하면 거의 같은 시점에 유가도 내년에는 반등을 할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럼 결국엔 유가가 경제 성장의 어떤 동력이 되는 시점이 굉장히 바로 나타나는 걸로 보시는 거네요. 1년 사이에. 예, 1년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제가 미국, 우리나라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요. 유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물가가 단기적으로는 더 떨어지죠. 그리고 한 4분기 후부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경제 성장이 올라가거든요. 그 낮은 물가 덕분에? 네, 낮은 물가 덕분이도 그러지만요. 예를 들어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쓰고 있습니다. 근데 기름 등 원유에다가 한 달에 10만 원을 썼어요. 근데 유가가 우리 이거 세금 때문에 그렇게 떨어질 일은 없지만 10만 원 쓰는데 5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면 5만 원을 다른 물건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물건 소비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GDP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떨어지면 생산자 물가, 결국 소비자 물가가 떨어져요. 우리가 월급을 받는데 물가가 떨어지면 우리 실질 소득이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늘리죠. 그래서 이런 걸 분석해 보니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4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GDP 성장률을 플러스로 시키더라. 그래서 지금 올해 낮은 유가가 분명히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 플러스로 시킬 것이다. 그리고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유가가 떨어져가지고 세계 경제 나쁘니까 우리 수출도 줄어들고 있지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1년에 원유를 한 11억 배럴 정도 수입하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 원유가 배럴당 60달러였는데 지금 한 20달러 떨어졌으니까 40달러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400억 달러를 원유 수입하는데 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정유업체로 좀 국한시켜 보면 국내 정유업체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유가가 떨어지는 시간에는 정유회사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계속 비싼 원유를 계약해가지고 그거를 도입해가지고 정제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원유 도입해가지고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정제된 여러 가지 상품들 가격을 올릴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이 축소가 됩니다. 그런데 유가가 오르는 시기라면 또 반대죠. 그리고 이 계약 물량이 어느 정도 소진되면 오히려 원유를 더 싼 가격에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마진을 얼마나 붙이느냐에 따라서 또 이익이 정해지겠지만. 근데 만약 내년에 유가가 오른다면은 지금 싸게 사가지고 마진이 올라가니까 내년에는 이런 정유회사들이 이익을 많이 낼 수가 있죠. 이번에 사상천 마이너스 유가가 되면서 사실 증시 변동성을 오히려 키웠거든요. 이 유가와 주가의 관계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주가하고 국제 유가, 제가 두바이하고 그림을 그려보면요. 거의 방향은 같습니다. 상관계수가 0.7 정도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예를 들어서 우리 GDP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 기준 43%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좋으면 우리 수출 늘어나가지고 우리 기업들 이익 늘어나고 세계 경제가 좋으니까 유가도 오르죠. 거꾸로 유가가 오른다는 건 세계 경제가 좋다는 거니까 우리 수출 잘 되고 양방향으로 인과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기간에 따라서 조금 시차는 있지만은 우리나라 주가가 한 1개월 정도 국제 유가에 선행합니다. 근데 우리 주가가 3월까지 떨어졌다 4월에 지금 반등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거 반등했다는 것은 5월쯤 되면은 유가도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조금 반등할 수가 있다. 물론 아직 추세적인 상승 국면 아니에요. 저는 주가가 완전히 추세적으로 상승 국면이 아니고요. 하반기 들어가지고 또 한 번 많이 떨어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유가가 올라가도 또 한 번 떨어질 수가 있죠. 아직 바닥 국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 보면은 다 유가도 한 5월 가서는 좀 반등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유가가 오르면 이 업종별로는 어떤 게 수혜를 받고 어떤 게 좀 특히 피해를 보게 될지. 국제 유가 1% 오르면 우리나라 코스피가 0.7% 상승한 거로 나와요. 근데 가장 영향력이 큰 게 화학, 운수 장비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영향력이 적은 것들은 내수류, 통신, 섬유유복, 전기가스 이런 것들은 영향력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를 때 가장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업종이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화학업종이에요. 저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최근 투자자들이 국제 유가 관련, 원유 관련 ETF, ETN 사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사시기보다는 차라리 우리나라의 화학 대표적인 업종. 이게 유가가 1% 오르면은 이건 1.5% 오르거든요. 그리고 이런 주식을 사면은 혹시라도 주가가 못 오르더라도 배당금이라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유가가 오르는 국면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학업종도 같이 상승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바닥 지점을 잘 잡고 화학업종이 들어가면은 조금 더 유리하겠네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주가 지수보다는 유가 상승 국면에서는 다른 업종보다 가장 탄력적이 큰 게 화학업종이니까 그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네. 물론 이거는 IMF도 그랬지만은 코로나가 올 하반기부터 진정된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서 있습니다. 근데 산업 구조적으로 이제 원유 소비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예전처럼 100달러의 시대 이때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상단과 하단의 폭이 어느 정도로 유지될 걸로 보세요? 2007년에 150달러까지 갔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골드만삭스 이런 거 전문 예측 기관들이 200달러 간다 그랬는데 그게 나중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30달러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올라가더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3, 4년은 30달러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보통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 트랜스포트에서 텔리포트 세대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니까 요새 가장 타격을 받는 게 여행업종이거든요. 옛날에는 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직접 갔는데 지금은 집에 앉아서 저희 대학도 강의도 그렇게 하고 모든 게 인터넷으로 할 수가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유를 사는 게 주로 자동차, 선박, 항공 이런 것들이 60% 이상 차지하는데 사람들이 덜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수요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과거보다 원유 수요가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저는 지금 배럴당 20달러는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원유를 어떻게 투자하세요? 제가 처음에 ETF를 좀 해봤어요. 언제 들어가셨어요? 좀 오래전입니다. 작년에요. 근데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자, 이거 사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데이터 분석하면서 차라리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학업종 주식을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유 ETF나 원유 ETN 투자는 안 하시는 거네요, 지금? 예. 네, 감사합니다. 김영익 서강대학교 겸임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